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았던 의대미술관에 있는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진도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의 아래 쪽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성화에 있어서 전통 우리 남중화에 있어서는 성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울림산방을 비롯해서 진도는 여러 차례 수차례 역사를 다녔고요. 더군다나 우리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 수국 비엔날레가 열렸을 때는 이곳에서도 전시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수차례 공부가 있어서 아주 익숙한 곳이긴 합니다만은 또 새로 이렇게 멋진 시의 박물관을 또 이재혁 교수님께서 만들어서 첫 강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도하게 되면 정말 유명한 게 많습니다. 너무 유명한 것이 많은데 우리 교수님이 특별히 그림, 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소치, 허령, 남도의 이 성화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진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할 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강의를 또 제가 맡게 된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도 하게 되면 우리가 남종 문인화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향이고, 예향이라고 할 때는 성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도, 진도에서 정말 유명한 한소리며 여러 민요며 여러 문학적인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특히 남종 문인화의 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성이 있는 걸 바로 진도라고 하죠. 근데 남종화 하면 가끔은요, 우리 여기 오신 분이나 우리 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남종화, 남도회화에서 그런가요? 라고 할 만큼 우리가 남도에 또 익숙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남종화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유명한 문인이었었던 동기차이라는 분이 그 같은 친구였었던 여러 막시론이라든가 진계유 같은 친구들과 늘 이야기를, 소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역대 그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대략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그림이 처음 시작했을 때 자연을 모방을 하고 했던 산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하는 여러 이제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그런 그림을 전문으로 그려서 장식을 하거나 어떤 감상의 그런 어떤 어디를 치장하거나 했던 그런 그림들을 전담했던 직업 화가들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쭉 대를 이어서 중국의 궁중의 화원들도 있었고요. 많은 직업 화가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는 또 달리 문인들이 글씨를 쓰고 시를 쓰면서 근데 그 붓으로 또 이제 그 시에 어울리는 어떤 그림 화풍을 그린다거나 하는 그런 문인이 여기로 그리는 그림들이 있겠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 거죠. 그러면서 각자 세 분이 자기의 저술에다가 우리 역대 화가들의 이러이러한 당나라 때 왕유, 시를 잘 썼던 왕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명대, 그리고 김준명, 오진, 신주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이런 화가의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또 당나라 때 이상훈, 이소도라고 하는 채색 산수화를 자격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역대 그 직업화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그림의 한 부류를 남종화와 북종화로 구분을 하셨는데 그 남종화나 북종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중국 선종이 북종선과 남종선이 쭉 내려오다가 북종선이 이제 5대, 6대에 가서는 이제 소멸을 하게 되고 남종선이 중국 선종 불교를 쭉 이어오게 되거든요. 그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대 우리나라의 그림들도 북종화와 남종화가 이렇게 쭉 두 계열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란 모름지기 그래도 좀 시성화가 어우러지는 문인들의 그림이 정말 그림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이분 다들 문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좀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그림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서 대체로 문인화가 그래도 그림다운 그림이다라고 하는 문인화 우위론을 좀 펴십니다. 그래서 상, 남, 편, 북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남종화를 좀 높이고 북종화를 좀 낮추는 상남 평등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약간의 비판을 받긴 하지만 역대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그림이 있었겠지만 당나라에서부터 쭉 그분들이 사시던 명나라 말기거든요. 그때까지의 중국 그림들을 쭉 개통하고 분류하고 하시면서 남종화와 북종화로 분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문인들이 그리는
그런 그림이 정말 그림다운 그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종화이지만 누가 그렸다고요? 문인들이 그렸죠. 그래서 문인들이 그리는 문인화, 그게 자연스럽게 남종화가 되면서 남종화와 문인화가 같이 섞이고 남종, 문인화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남종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대 중국의 문인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풍의 분류라기보다는 대체로 문인화의 특징이 있고 직업화가들의 특징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화풍상의 분류라기보다는 문인과 직업화가라는 화가의 신분에 따른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인화가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다 한자 문화권은 지금이야 전부 각 나라로 나눠져 있지만 한자 문화권들은 뭐 공자, 맹자, 그다음에 여러 그러니까 사시상경이라든가 역대 경서, 도교 그런 것들을 전부 공유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그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역대 문인들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직업화가들의 그림들도 이제 각국으로 펴지게 되면서 이제 퍼져서 그 안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서서히 뭐 역관들이 오고 가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그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그림이 중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우리나라 유명한 그 인용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그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신들이 중국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서로 교류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려시대 그 왕이 아주 좋은 그림 하나를 보였다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신하들도 보여주고 그때 그림을 잘 그렸던 인형을 불러서 이 좋은 그림을 내가 보였다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형이 이 그림을 딱 보고서는 빙긋이 웃더니 귀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자기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림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한자 문화권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았죠. 우리 그림도 중국으로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그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다가 중국에서도 명나라, 청나라 때 가게 되면 많은 화보들,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많은 화보들이 판본으로 해서 간행이 되게 됩니다. 직접 그림들이 오고 가다가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림책을 만들듯이 우리가 도록을 만들듯이 역대 화가들의 그림을 당시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목판으로 찍어서 인쇄를 합니다. 색을 넣기도 하고요. 그냥 흑백으로만 하기도 하는데 색을 넣은 다색파나 혹은 그냥 단색파나로 만들어서 화보라는 것을 만들어요. 물론 그건 송나라 때부터 있어서 송나라의 매화화보였던 매화희신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화보거든요. 그런 화보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많이 전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극에 달하는 것이 명말, 청초에 이르게 되면 인쇄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화보들이 나옵니다. 복시 역대 명대학원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계자원 화전이 그런 그 많은 화보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중국 문인들의 중국의 그림들이 더 쉽게 유입이 됐어요. 근데 이 화보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의 역대 문인들이죠.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 문인들이 화보를 만들면서는 직업 화가들의 그림보다는 더 문인 화가들의 그림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보에는 대체로 딱 그런 건 아니지만은 중국 문인들의 그림들이 더 많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보가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되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문인화가 더 많이 유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선화, 진경산수화가 더불어서 문인화가 가장 극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19세기에 오게 되면 진경산수화가 쇠락하게 되고 소속화도 쇠락하게 되면서 그림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문인화 계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화보의 영향도 많았었고 또 문인화에 대한 선호가 생기게 되면서 19세기에는 우리나라에 문인화가 많이 생기게 문인화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냥 중국식 문인화가 아니라 이미 조선화된 조선 남종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화된 남종 문인화가 유행하고 특히 많이 유행하는 시기가 19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우리가 중국의 문인화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유명한 중국의 문인들, 북송대 미불이라든가 우리가 앞서 왕의 이야기를 했지만 왕의 그림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북송대 미불 보이시나요? 미불, 조금 끌까요? 살짝 꺼도 괜찮은데 아니면 제가 조금 안 보이나요? 괜찮아요. 잘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그림을 조금 앞에 글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기에 훨씬 좋으시죠. 화면 라이트. 다 꺼지나요? 하나 끄면? 다 꺼져버려요? 네, 꺼져버려요. 예.
이게 지금 우리 고화들은 색이 밝지 않기 때문에 사실 끄면 훨씬 잘 보이는데. 하나만 꺼보시죠. 앞에 부분 한 번만 껐다. 네, 꺼보세요. 끄시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줌에서 제가 보일 때는 어떠신가요? 아,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죠. 네,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나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의 북송대 유명한 미불이라고 하는 분의 미점산수화라고. 미불의 이름이 쌀 미자 미불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그림도 마치 붓을 뉘어서 점을 찍듯이 그리다 보니까 마치 쌀알처럼 보이기도 해요. 외우기 쉽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미점산수화 그러는데 대체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풍경을 그릴 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런 미점산수입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우리 올해의 거연의 이런 그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나라 때 황공망의 부춘산거도의 일부분이 부춘산거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부춘산거도에서 쓰이는 피마 준법이라든가 이런 산을 그리는 법, 바위 그리는 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만 사대가로 유명한 예찬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예찬은 좀 성격이 약간 뭐라고요? 결벽증까지는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 깔끔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림도 까슬까슬한 갈필로 간단하게 그리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런 그림이 바로 이제 미불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남쪽 문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하나의 화풍이 아니라 역대 중국의 유명한 화가들의 화풍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름 풍경을 그릴 때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까슬까슬한 인정산수라든가 이런 구성이라든가 혹은 이런 단두준이라는 산준을 표현을 한다거나 할 때 이런 역대 문인들의 그림들을 여기저기 차용을 해서 자기화시키는 거죠. 중국의 화가들도 그랬고 우리나라 화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모본으로 하긴 합니다만 기법은 어느 정도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세부의 기법보다는 이 사람들의 문인화 정신이었어요. 워낙 또 유명한 그 문인들의 공부할 만한 여러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정신, 예술정신, 그 다음에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본보기를 나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게 문인화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을 일정하게 이어받는다라기보다는 그런 문인들의 말하자면 선비정신이다 한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바로 남종 문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 대신 강의를 하고 계시나 봐요. 그것을 시간을 실제로 그런 대기실 속에 저기 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거의 점심시간 받아서 아예 틀어놓고 다른 걸 하시네요. 이렇게 큰 소속이 아니라 이거 한 주에 음식 마실 때 수술 자체를 조금 전에 보셨던 이해찬의 용술제다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수술을 안 하고 마취 깨고 이런 거 교수님이 전체 음성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것도 있던데. 이 호스트가 전체 호스트가 해주셔서 네, 호스트가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시끄럽다. 됐어? 아이고. 네, 됐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늘 젊은이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이해찬의 용술제다라고 하는 그림은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필로 이렇게 마치 스케치하듯이 윤곽만을 간단하게 그린 것 같은 이런 그림인데요. 이런 필법도 그렇지만 이 이해찬의 특별한 구도는요. 강 안에 이 강가에 낮은 언덕이 있고 키 큰 나무가 있고 그 아래는 작은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강물이 넓게 평화롭게 이런 강물이 흐르고 낮은 산이 펼쳐지는 이런 구도를 주로 썼어요. 많이 썼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진도의 자랑이자 우리나라 남종 민화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소치 허련의 작품입니다. 소치 허련의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자, 낮은 언덕이 있고요. 넓은 물이 펼쳐지죠, 건물이. 거기에 비슷하게 생긴 이런 정자가 하나 있고 한
비슷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즘은요, 사실 옆에 사람이 입은 옷도 똑같이 입기 싫어요. 다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엄마들은 옷감다가 다 똑같이 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같이 이렇게 한복 맞춰 입으시고, 어디 여행 가시면 단체를 양복점에 가셔가지고 똑같이 양복 맞춰 입고 가시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개성, 복창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같은 거, 방하는 거,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실은 우리나라 그림에서 동양에서의 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누구누구를 방하다라고 할 때 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런 화풍에서도 아주 초기작이니까 더 많이 방을 했습니다만, 그림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그리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예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원나라 때 화가를 나도 본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방, 예울림, 울림이 예찬의 호입니다. 그래서 방, 예울림, 예찬의 그림을 방에서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나라 그림들 중에 중국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누구 그림이 굉장히 많고요. 그럴 때는 대부분 그냥 직업화가들의 그림보다는 유명한 고매한 그런 문인 화가들의 그림을 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가들도 그랬고 우리나라 화가들도 대부분 중국의 유명한 예찬이라든가 좀 전에 보셨던 황공망이라든가 미불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림들을 방 누구누구 산수화, 방 누구누구 하죠. 하게 됐습니다. 좀 산수화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그림들이 유행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게 이제 그분의 화의를 본받는다는 의미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화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화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여러 고시 역대 명인 화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화보 보시면은 이게 한각을 해서 목각을 해서 산의 윤곽선을 표현하거나 나무, 대나무네요. 대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키 큰 나무, 강한의 모습, 배젓는 사공이 있는 이런 그림들을 사실은 발입을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것까지는 표현을 못 하더라도 윤곽선을 표현을 해서 대략 이제 이 장수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화보로 만들어서 고시역대하고 개자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십축제 서화보 해서 그런 화보들이 대거 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공제 윤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화보를 수정해서 고시화보를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 윤곽선을 근거로 이렇게 산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색이나 혹은 이렇게 음영을 이용해서 이런 산의 느낌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죠. 이런 나무 모양을 이렇게 먹으로 표현하거나 해서 이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계자원 화전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당면에 이런 서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포의 북송대 시인이었었던 인포가 고산에 머물면서 매화시를 많이 썼던 인포를 기리는 그런 매화 소옥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런 걸 통해서 19세기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성 문인화의 우리가 가장 최고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점에 서서 19세기 남종 문인화의 유행을 주도했던 분이 사실은 추사 김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은 서예가이고 당연히 이제 서예가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림에 있어서 남그림에 있어서 흔한 또 이 세안상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주도 유배 가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가치를 말로 할 수 없지만 또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앞서 우리가 예찬의 붓끝에서 봤던 것처럼 까슬까슬한 우리 갈필이라고 하죠. 갈필로 간단하게 자신이 응거하는 유배지의 그 집을 중국의 이런 아주 서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간단한 집 모양을 표현을 하고 아마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 소나무 한 그루 혹은 제자들로 생각되는 장나무 몇 그루를 그려서 제주도 유배지에서의 자신의 그런 신경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붓질을 최소화해서 그리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특히 문인들이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도 이렇게 문인화의 어떤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요. 특히 추사 김재가 좋아했던 그림류가 바로 예찬식의 이런 그림들이었습니다. 이 그림과 유사한 이런 그림이 소치 화련에서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몇 그루 키 큰 나무 아래에 작은 집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산수화를 그리고서 뭐라고 썼어요? 누구를 방했다고 썼어요?
당완당의 됐죠.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미국을 뭐 방하고 예찬을 방하고 항공망을 방했는데요. 우리나라 문인화가 우리나라의 그 문인을 방했다고 쓴 유일한 경우가 소치허련이 바로 추사 김정일을 방해서 당완당의라고 쓴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추사라고 하는 거장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중국화의 그늘 아래서 사실은 뭐 그늘이라고 말하면 또 그늘이고요. 그냥 한 문화로서 서로 주고받으며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치 같은 경우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추사쌤을 이렇게 당완당의 해서 그 의를 따르는 그림을 그릴 만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 진도의 자랑인 소치화련은 바로 이 추사 김정희로부터 가장 총애받는 추사 김정희가 추구했던 남종 문인화의 세계, 그야말로 문자 향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성공기가 느껴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가장 잘 전수해서 가장 잘 표현한 화가가 바로 소치허련이다라고 추사 김정희가 극찬을 했다는 인물입니다. 바로 읍에서 저 이쪽으로 오다가 왼편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천찰산 아래에 있는 울림산방이 있죠. 울림산방인데 이렇게 거창한 기와집은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1980년대에 다시 만들면서 지금의 형식으로 되었습니다만 뒤에 있는 산이 천찰산이고 울림산방의 뒤에 있는 이 벽과 이 뒤에 그 바로 뒤쪽으로가 쌍계사라고 하는 진도의 고찰이 자리하고 있죠. 그 아래에 있는 울림산방의 모습입니다. 울림산방에 가시면 앞쪽이 화실이고 그 초가로 되어 있는 이제 살으셨던 집이 있죠. 거기에는 노완이라고 써있죠. 완당생님. 추사 김정희가 써주신 소허암. 물론 이걸 직접 써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추사 김정희가 돌아가신 이후에 낙향을 해서 10년 후에 이 울림산방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집에다가 써준 것은 아니지만은 소치가 제자였던 소치가 이제 뭐 이렇게 집을 짓거나 화실을 짓거나 하게 되면 쓰라고 지어준 것이 바로 소호암이라고 하는 써준 글씨죠. 그거를 각을 해서 여기에 걸었고요. 현재 울림산방이라고 써져 있는 간판은 바로 이제 의제 선생님의 방손인 의제 허백년생 아니 소치스님의 방손인 의제 허백년생이 쓰신 울림산방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소치허련, 바로 19세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격동의 시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18세기 하게 되면 문해 부흥기하고 18세기 오게 되면 여러모로 그냥 쇠퇴하고 뭔가가 뭐 구한말, 우리가 나라가 망국에 이르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문화도 그냥 쓰러져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사실 19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그냥 나라가 조선이 멸망을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19세기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서양 청나라의 그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열강이 우리나라를 넘받기로 했지만은 그런 서양 문화도 들어오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꽃피었던 시기가 바로 19세기거든요. 그 19세기를 오롯이 살다 간 분이 바로 이제 소치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08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허씨들이 유난히 외자인 거 아시죠? 대부분 많이 외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나 혹은 호적에는 그냥 그 두자 이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련이지만 호적의 이름은 면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는 소치예요. 이 소치라는 호가 바로 앞서 제가 역대 우리나라 화가들이 좋아하는 그 여러 중국 민화가들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황공망이라고 그 가운데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황공망의 호가 대치예요. 그 바보치자를 이름에다가 실은 쓰대요. 어리석은 우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극과 극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치 황공망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중국 화가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 대치를 이어가는 그런 남중 문인 화가가 되어라 라고 수사생이 내려주신 거가 바로 소치입니다. 그래서 이 대치의 비길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치를 따서 노치, 치용, 석치, 그 다음에 이 옥주, 진도의 옛 지명이었던 옥주를 따서 옥주산이라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잘은 이제 원래 어렸을 때 했던 자는 정일인데요. 나중에 마힐이라고 하는 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마힐 자체도
남종 문인화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의 문인화가였었던 왕외호가 마일이어서 본인을 마일이라고 쓴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허유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유 자체도 왕유의 이름을 따서 본인의 이름을 유라고 잠시 서울에서 활동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허련이지만 간혹 우리 한국 회화사 책에 보면 허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왕유를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누구다? 남종 무인화가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름 곳곳에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울림선방에 울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찬의 호가 울림이 있어요. 물론 구름과 숲풀림자와 구름문자는 경치 좋은 곳에 어디라도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가서 예찬은 해, 호, 울림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6살에 붓글씨 쓰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도 있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학자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28세가 됐대요. 그때까지 진도에 살면서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진도라고 하는 곳이 지금과는 또 형편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림을 배울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이렇게 그려보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해남 대흥사, 멀지 않은 곳이죠. 해남 대흥사의 초이선사를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이선사를 만난 것은 정말 나에게는 꿈 같은 인연이었다라고 본인의 소치실록에다 적고 있어요. 이 초이로 인해서 나중에 추사를 만나게 되고 헌종을 만나게 되고 본인이 입신하고 화가로서 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말 뒷장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초이선사죠. 그래서 초이선사를 만나서 이제 초이선사가 화련의 그림 재주를 알아보게 됩니다. 초이선사의 소개로 맨 처음 소개를 받아간 곳이 바로 해남의 노구당입니다. 노구당은 잘 아시죠? 공주의 윤두서, 아들인 낙서 윤덕희와 그 아들인 청보 윤영 3대2에서 우리 민화를 이어갔던 노구당에 가면은 공제 3부자가 했었던 3대 화가가 했었던 그림과 함께 그분들이 그림 공부를 했었던 많은 그런 화보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전적들이 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구당을 방문을 해서 당시 노구당을 지키고 있었던 후손 석효 윤송민과 친교를 맺게 되고요. 공제 화촉을 빌려서 두륜산방 아마 이제 일지암 초이선사가 계시는 일지암 근처였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3달, 4달에 걸쳐서 이제 모사를 하게 됩니다. 혼자서 그림 공부를 하다가 이 진짜 정말 잘 그린 우리나라 최고의 민화가였잖아요. 그런 공제의 그림을 보고 나서는 정말 하백이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라고 소치실록에 나중에 수레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막혔던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하던 그런 그 실타래가 정말 이 공제 화촉을 통해서 펑 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초창기 소치 허련의 그림 중에는 바로 윤두서의 그림과 비슷한 아까 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서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림들을 모방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구도는 거의 똑같죠. 여기 옆으로 이렇게 늘어졌지만 용을 병용도라고 하잖아요. 이 그림들을 이렇게 모방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가 이제 1939년 31세가 됐을 때 초이는 다산 생가가 있는 두릉으로 정학연을 만나러 가는 길에 허련의 그림 몇 점을 가지고 가서 추사 김정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런 그림을 보고서 아니 자기가 추구하는 남종 문화의 그런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서울도 아니고 서울에서는 가장 먼 곳에 있는 진도라고 하는 저 먼 섬에 있는 정말 어떤 청년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수록 묘하니 이미 이제 품격은 이루어졌지만 견문이 아직 좁아서 솜씨가 그렇게 아직은 마음대로 구사하기 못하니까 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안목을 넓히게 하라 그래요. 처음에 한번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 안 올라왔나 봐요. 미처 못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인재를 같이 오지 왜 그림만 가져왔냐고 약간의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올려보내라라고 하는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 서울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그 편지를 받고서는 이제 보찜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추사 김정희의 사랑채에는 물론
소치혈연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정치적으로 선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사랑채에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 사랑채 한 명의 식객이 돼서 1년간 추사 김정희로부터 문인화의 정수를 이렇게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문인화의 화법, 그다음에 정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전수를 받고 있었는데 1년째 되던 해에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유배 가 있는 추사 김정희 자기 스승을 무려 3차례나 배를 타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몇 달씩 머물다가 이제 스승을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요. 나머지 그림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미 유배에 가서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는 상태였지만 추사 김정희도 제자를 위해서 여러모로 힘을 씁니다. 당시 전라 우수사였었던, 해남에 있었던 전라 우수사였던 신관호에게 추천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편지 내용입니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소치혈연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누추한 습관을 깨끗이 씻어버렸으니 라고 하는 것은 추사 김정희의 머릿속에는 사실은 큰 나라, 중국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변방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찌감치 20대 초반에 중국 가서 중국의 역대 문인들과 중국의 아주 당대, 총대의 유명한 문인들과 교류를 했었던 추사 김정희의 시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지방이었고 누수에 쌓여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누습을 씻어버렸으니 압록강 동쪽, 바로 조선에는 그만한 그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관호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신관호가 추천을 해서 이제 관직을 주게 돼요. 근데 혈연을 묵과에 급제를 시키는 이유가 당시 임금이었던 헌종 임금이 굉장히 서화 이런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치 추사도 아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게를 아니구나. 갔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하기 너무 길을 때문에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궁궐에 들어가서 그림을 임금 옆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려면 그냥 황복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묵과 시험을 봐서 관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소치실록에 나온 얘기니까 그냥 해도 되겠죠. 사실은 그 묵과 시험을 대나무로 만든 붓을 잡긴 했지만 대나무로 만든 활을 쏴본 적은 없는 소치혈연으로서는 정말 처음 잡아본 활을 쏴서 묵과에 급제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활을 쏴서 이제 묵과 시험에 무려 3차례나 합격을 합니다. 지방시, 중앙시, 그 다음에 대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까지를 차례로 합격을 해서 묵과에 급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소치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다 이렇게 부정시험을 하기로 이미 짜져 있었기 때문에 이 화살에 자기 이름을 써서 과정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그때 가르쳐줘요. 쏘기 전에 살짝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이름을 지워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을 쏴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 합격을 해요. 굉장히 허술한 시험이네요. 요즘 같으면 그걸 가르쳐만 줘도 우리 포렌식에서 서로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우리 핸드폰 포렌식 해가지고 다 알아내고 별 사건이 났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시험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에 걸친 시험을 다 합격을 해가지고 관복을 입고 임금님 어전에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 서울에서도 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바로 소치혈연이었어요. 그래서 헌정 임금님 앞에 헌정께 입시해서 그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무려 5차례에 걸쳐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여러 화사품들이 있어요. 돈도 주시고 물론 음식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임금이 특별히 내렸던 것이 십복인문이라고 하는 책을 내려요. 그래서 화가라면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되고 시도 잘 쓰고 이런 걸 잘해야 두루 잘해야 더 큰 화가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려왔던 소치혈연이 받아왔던 이 십복 인문은요 이제 대를 이어서 지금 남용기념관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헌정 임금님에게 그림을 그려 바치죠. 그때 그려 바쳤다고 생각되는 연운 공양석입니다. 이렇게 시 쓰고 간단하게 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자리 즉석에서 그려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나와서 이제 대감님들에게 머물면서 그려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승이 소치 허련이 스승인 추사 김정희도 스승으로서 굉장히 모셨지만 추사 김정희도 그 자기의 화의 정말 문인화를 잘 이어가는 소치 허련을 굉장히 아껴서 여러모로 이제 은덕을 주신 거잖아요. 과거에 급색을 하게 하고 임금님 앞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래서 정말 당시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화가로 성장하는데 추사 김정희의 아주 은혜가 대단한 거죠. 그런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초상화도 여러 점을 그려요. 당시 화원화가 그렸던 이건 본격적인 화원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과 함께 소치허련이 그린 스승 추사 김정희의 초상화입니다. 비슷하죠, 뒤처럼. 그래서 얼마나 이분도 똑같이, 이명기도 똑같이 그렸지만 소치도 굉장히 닮게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뿐만이 아니라요, 이 그림이 특별히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게 중봉당이라고 하는 중국 화가가 그린 소동파 입극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동파라고 하는 우리 동파 소식은 뭐 북송대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들도 가장 존경하는 문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소동파에 대한 애호, 소동파를 숭상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소동파가 해남도로 유배를 갔을 때, 당시에는 담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해남도라고 하는 중국의 그 남쪽 섬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때 어느 날 유배 가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소나기가 내리자 이렇게 자기 옷을 이렇게 옷이 젖지 않게 옷을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동네에 있던 노인이 그 높은 벼슬을 하는 그 대단한 학자라는 분이 참 이런 곳에까지 와서 비가 오니까 저렇게 또 이렇게 나먹심 치고 뛰어가는구나 찝찝하고 이제 혀를 찼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 대한 굉장히 아픈 마음도 있고요. 우리 스승이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정말 유배 가서 그런 상황이었다니라고 하는 그런 애다툰 그런 것을 바로 소동파 입극도라고 하는 이런 남학신을 신은 소동파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대를 이어서 수대로 북송대 이후로도 명대, 청대까지도 계속 이 그림이 반복적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 요는 소치허련은요, 이 소동파 입극도를 보고서 여기에 똑같이 누구를 대입을 시키냐면 스승인 추사 김정희를 대입을 합니다. 추사 김정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 제주도로 유배를 갔죠. 제주도로 유배 가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그런 당시 최고의 학자 추사 김정희를 중국 최고의 학자 소동파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려내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그렸음은 이제 이 손의 자세라든가 이런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서 이 그림과 유사함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써 추사 김정희를 누구의 반열에 올려요? 소동파의 반열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아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자는 또 그만큼 스승을 공경하고 했던 여러 모습으로 공경하는 글을 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소치 허련이 추사 김정희의 글과 그림들을 이렇게 각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완강선생 탕묵이라고 해서요. 자,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초상을 앞에다 이렇게 그리고요. 완강선생 탕묵 하고서 안쪽에다는 추사 김정희가 가장 잘 그렸던 난 그림이죠. 그리고 난 그림에 대한 글을 쓴 게 완강 전집에도 있거든요. 그 글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스승의 그림을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을 해서 이 판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남대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여러 추사 김정희의 그런 그 화풍을 이어받은 남쪽 문인 화풍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작이라고 꼽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의 그림, 어떻게 보면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 서울대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이 그림을 뽑습니다. 선면산수도 이 그림에는요, 뒷면에 있는 산이,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나무가 있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산수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이 있고, 거기에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산 아래 있는 조그만 집, 이 집이 바로, 소치허련이
진도에다 지었던 울림선방을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아닌가. 지금 이 남쪽 문인화가들이 흔히 하는 것을 우리가 진경산수화로 정선이라든가 뭐 김홍도가 그렸던 그런 진경과는 달리 그런 진경들은 금강산이면 금강산, 뭐 한강이면 한강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그리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우리가 흔히 문인화, 남쪽 문인화에서 생각하는 이런 산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그 산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상적인 산수경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풍경화, 우리가 랜드스케이프, 우리가 흔히 서양의 풍경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라본 우리 뒤에 있는 여기산, 울림산의 선박에서 바라본 그 첨찰산의 모습을 똑같이 그리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서양식 말하자면 똑같이 바라본 시점에서 보라고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동양에서의 동양화에서의 산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이 화폭 안에 내가 생각하는 산수의 이상경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치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 후 이어져 오는 많은 화가들이 주변의 산수를 배경으로 많은 그림들을 그리죠. 그러면 또 딱 봐서 뭐 이게 무등산처럼 보이거나 이게 첨찰산처럼 똑같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산들을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안에서 조합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폭 안에서 이 화폭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작지만 우주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 안에 가득 담고자 합니다. 그게 실제로 본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서양의 풍경화와 동양의 산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게 은거처를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뒷배경은 혹시 첨찰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도 보셨지만 둥글둥글한 첨찰산과 이상과는 너무나 다르죠. 근데 이거는 그 추사 아니요, 소치 허련의 그 대표적인 필법이요. 갈필, 그다음에 도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 뭐랄까 몽땅붓으로 그린 것 같은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는 그러면서 강한 손맛이 느껴지는 그게 이제 추사 소치 허련의 특징인데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산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냈기 때문에 이 모습과는 다르지만 이 안에 써져 있는 글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안에서 차 마시고 이런 경전들이 있고 이런 그 아주 소박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거처, 울림산방에 됐건 전주에서 자리 잡았던 자기의 집이건 혹은 서울 집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자신의 은거처의 모습을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배경은 남송대의 그 유명한 그 문장가였었던 나대경의 식구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를 이어서 자기의 살고자 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표작을 뽑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소치허련의 그림들은 약간은 달라 보이기도 하는 많은 그림들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천대방권에 전해지고 있는 소품으로 보이는 산수와 이런 소치허련의 이런 푸른색 그 원경에 많이 썼던 이런 푸른색이라든가 거칠거칠한 이런 그 필목의 느낌들 그림이 소치허련의 흑색이고요. 사군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렸어요. 부채에 그린 국화, 난 굉장히 격조 있게 보이죠. 이런 사군자화 뿐만이 아니라요. 매화 그림도 많이 그렸었는데 매화에 장수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매실 마시면 여러분들 매실차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국화차 마셔도 건강해지죠. 그래서 국화에도 장수의 상징성이 있고 또 매화에도 뭐 장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가 갖는 여러 고결하고 뭐 은일의 상징이라든가 여러 그런 상징성이 있지만 또 장수라는 상징성을 가져와서 목숨 숫자를 이렇게 쓰고요. 목숨 숫자로 매화의 둥치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서 꽃이 피어있는 굉장히 독특한 이런 그 매화도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석도죠. 특유의 그런 필치가 느껴지는 괴석과 대나무. 그 다음에 괴석과 함께 그린 모란입니다. 모란은 부귀의 상징이죠. 사군자는 선비의 상징이라지만 모란 같은 경우는 부귀의 상징이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 채색화로도 많이 그리는데 문인화가를 자청했었고 그래서 끝까지 견지했었던 소치허련의 경우에는 매화의 경우에도 채색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색의 느낌을 먹에 농담으로써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목으로 아니면 이런 선란으로 분홍모란,
그다음에 이제 좀 먹을 써서 자모란이라든가 흑모란을 표현할 따름이지 색깔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사 김정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소치혈연이 머전에서 그림을 그리고 당대 유명한 그런 문인들의 청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랬지만 추사 김정희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 사라져가고 한 다음에는 진도를 근거로 서울까지 이 호남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가 누구 집에서 또 청하면 머물면서 병풍 부려주고 또 이제 노잣돈을 받고 또 올라가면서 전라북도에서 또 저 올라가서 또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는 이제 그런 자기 그림을 알아주는 앞서 산수화라든가 그런 고매한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보다는 그냥 그림을 청하는 사람들의 그런 청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생활고에도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이 그렸던 그림이 일반 민가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홀레병풍으로도 많이 쓰는 모란병풍이에요. 그래서 모란화를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모란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칭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별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모란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조나 식군자를 그런 것들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이런 제가 시계를 좀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림산방 이 소치혈연이 오래도 사셨어요. 그래서 장수하시면서 이제 오랫동안 수련하는 기간도 길었지만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림도 많이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도 여러 옷을 두셨는데 그 중에서 이 아들들이 재주가 있다고 해서 다 그림을 시켜봐요. 우리 요즘 코미디에서 하르잖아요. 손은 누가 키우냐 그러는데 정말 이제 다들 그림만 그리게 되면 당시 그림이 그렇게 지금처럼 요즘도 어려운 화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런 화업을 이을 만한 후손으로서 큰아들 은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연, 다산의 아들이었던 학연을 찾아가거나 유명한 문인들을 이렇게 방문을 할 때는 늘 큰아들을 대동을 하고서 이제 미리 소개를 시켜놔야죠. 그래서 인맥을 넓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가로서 대성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었는데 안타깝게도 3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던 차에 넷째 아들 형도 이제 그림 재주가 있다는 것을 옆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너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려봐라. 그랬더니 정말 모란화를 그리는데 너무나 잘 그렸다고 전하죠. 그래서 이제 그날로 너는 이제 집에 덮고 이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림을 가르쳐 준다고는 하지만 미산이 넷째 아들이긴 합니다만 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굉장히 커요. 50 몇 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림을 붓을 들 수 있었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버지에게 그림을 전수받았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소치가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호남선을 따라서 서울에서 진도까지 오르내리셨기 때문에 집안에 머물면서 그림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신 여러 그림들을 보면서 자수했다고 하는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했으려니와 소치혈연이 일찌감치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돼서 정말 대단한 학자의 그런 문인화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수련을 한 것과는 달리 미사는 한계가 있죠. 이미 멀리 가봐야 전라도 내외에서 돌아다녔었고 그림을 배우는 것도 또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호방한 이제 아버지만큼의 그런 기량은 있었을지언정 그런 큰 뜻을 담은 그런 그림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넷째 아들 미산이 소치 화련을 이었고요. 미산의 하나, 네, 5 아들 중에서도 또 미산의 넷째 아들이었던 남농허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목포에 정착을 했던 남농허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유학 다녀왔던 이민화림이 이 화업을 이었고요. 남농허건의 직접 아들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요. 큰 손자인 허진 교수가 현재 전남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허진 교수의 이제 사촌들급에서는 이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미술 전반에 걸쳐서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소치 허련의 아까 넷째 아들이었던 미산 화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한계가 있죠. 기량을 아버지의 재능은 타고났지만 그런 공부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옛날 문인들한테 그랬잖아요. 문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만리로 하고 만리를 여행을 하고 독 만권서 하라고 그랬어요. 만권의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성현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끊임없이 수양을 하고 그 수양을 한 표현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 형태를 똑같이 담대 그리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산수, 내가 생각하는 꽃, 뭐 사근자건 아니면 어떤 형상이건 간에 그것을 내가 나의 그 뜻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문인화였고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경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수련하는 또 하나의 또 도구로서 썼었죠. 나를 단련하는, 나의 인격을 이제 높이는 그런 도구로도 그림이 사용됐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직업 화가들이 형태를 담게 아름답게 그리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그림들이 바로 문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인화의 정신을 제대로 읽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런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향도 아버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온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림들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런 그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치 허련이 추구했던 흔히 이제 늘 이렇게 글 읽어보면 작대기 선수를 그려라라고 했다고 하는 글 많이 읽어보시죠. 소치 허련이 아들인 미산한테 그렇게 그리지 말고 붓을 이렇게 바르듯이 물감을 바르듯이 하지 말고 선으로 그려라라고 하는 뜻을 쉬운 말로 작대기 선수 그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필선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요즘 한국화의 문제점들을 그래도 조금 그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화의 중요한 요소였던 필선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태만 남아있고 그것을 어떻게 좀 쌈박하게 그야말로 사람들이 쉽게 보고 뭐 이렇게 뭔가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고자 하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붓글씨를 쓰면서 그 필선을 연말하고 그것이 모여서 그림이 되고 형태가 되고 뭔가 산이 이루어지고 우주가 들어오게 그리는 것이 산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그냥 형태만을 담아서 보기에 좋게 그리는 요즘의 화가들의 행태를 그렇게 염려하시는 걸 듣곤 합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여러 그림들 이런 그 산수화 그냥 봐도 소철연의 그림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산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구한말에 서양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또 일본화가 들어왔고요. 했던 그런 시기에 그런 필선보다는 형태감을 중시하거나 색감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문인화의 기본이 되는 이런 사문자류는 아버지의 그런 정신성들을 잘 이어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특히 유행했던 것이 4군자만이 아니라 10군자, 8군자, 12군자 해서 매랑국주 4군자 이외에 소나무라든가 연이라든가 우리 뭐죠? 모란, 목련, 여러 그림이죠. 여러 문인들이 선호했던 일반인들도 선호하는 그런 그림들을 8폭, 12폭 평풍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이런 그림들도 많이 그렸습니다. 네. 그랬던 이제 소치 허련과 같은 시대에 우리 해남 출신이었던 미방 김익노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여기는 일찌감치 흥선 내원군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방이라는 호를 받은 것도 거기에서 호를 받았고요. 근데 우리 남도에서 워낙 허씨 집안에 이 기회를 이룬 그림들이 워낙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미방이라든가 그의 여러 그 화가들이 사실은 연구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죠. 미방 김익노도 유명했었고요. 김익노의 아들이었었던 보면 소철연의 그림과 이렇게 많이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 당시 시대화풍이기도 했었고 워낙 소철연이 유명했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방의 산수학번이고요. 그 아들이었던 소방 김홍주, 그다음에 난원 김환주라고 두 아들도 미방의 두 아들도 바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폭이죠. 12폭의 그런 12군자라고 하겠네요. 그런 문인들이 좋아했던 식물들을 그리는 이런 그림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미쳐져서 그렇죠. 이런 풍을 보게 되면 사실 소치, 미산 지금 거의 비슷한 소나무 형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들이었던 미산 허영의 아들인 남농 허건의 경우에는 이제 미산이 울림산방을 지키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사실 형편이 너무 없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병풍 몇 채를 그려주고서도 겨우 받은 것이 쌀몇만 뭐 그런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울림산방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서 울림산방을 팔고 당시 그림을 그려도 사줄 만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주했던 것이 강진이에요. 강진은 옛날에 병영이 있었던 곳이고 일제시대에는 그 금융조합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저래 이제 그런 약간 개화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고 사줄 만한 사람이 있는 강진으로 이주를 했다가 몇 년 살다가 목포가 이제 1800년 97년인가요? 그때 개항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일본인들이 대거 그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경제가 점점하게 되죠. 상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다시 목포로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남농 같은 경우에는 울림산방 진도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간 곳은 강진이었다가 다시 목포로 이주를 해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상업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목포에 눌러앉게 되고 목포를 남도를 대표하는 많은 화가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어려서는 이제 미산 허영으로부터 한문 배우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진에 목포로 이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공학원을 다니다가 1930년 23세 때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을 해서 화단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미술전람회 가장 마지막 해였던 44년에 조선총독상 최고상이죠. 최고상을 받기까지 화가로서 굉장히 이제 입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초창기에 조선미술전람회에 냈던 그림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그렸던 그림들은 대부분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이은 그런 남종 문인화풍의 전통적인 산수화를 구사했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조선미술전람회 지금 국정 잡은 것이에요. 일본인들이 주도를 해서 처음에는 동양하부, 서양하부, 조각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하부에는 일본인들이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사람 서양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차지를 했지만 동양하부에는 일본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출품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의제 협약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의제 협약년은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을 해서 1등 없는 2등상, 최고상을 타게 돼서 이제 화가로서 입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16살이 어린 남농 허건은 아마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그림 그리지 말라고 아마 뜯어 말려도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10몇 세 됐을 때 자기보다 16살이나 많은 학년으로서는 손잡벌이지만 이제 나이는 더 많았던 의제 협약년이 일본에 다녀와서 목포에서 전시하고 조선미술전람회에 내가지고 최고상을 받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래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로 입신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냈는데 이런 그림을 내봤자 이거 들어볼까요? 예, 당시 이제 목포 이야기입니다. 네, 1920 조선미술전람회 이야기까지 하게 됐네요.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요. 출품자나 입상자 절반 이상이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 화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드리냐면요. 조선미술전람회가 처음에는 공평하게 한 것 같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일본인 심사위원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그림들만 말하자면 입상에 상을 주게 된 거예요.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그림들은 조선식 그림들은 입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남농 허건이 이제 화가로 입신을 하게 됐어요. 화가로 입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미술전람회에 나가서
상을 타야 되고 입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로서 입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제7회 선전에 출품을 하지만 낙선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미 7회쯤 오게 되면 일본인들이 자기식의 그림들을 선호를 하게 되고요. 조선화풍, 남쪽 문인화풍의 그림들은 이렇게 입선을 이렇게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떨어지냐라고 했더니 당시 일본인 화가가 뭐냐면 당신 그림은 푸르고요. 푸르사예요 라고 이렇게 평을 했다라고 영웅쌤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남아식 다음체 색깔도 넣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약간 필선을 뭉개는 약간 그 아슬한 분위기를 내는 그런 그림으로 바꿔서 부에 선전해서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쓰시면서 문전에 입선하기 위해서는 선전에 입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 화풍을 건드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약간 반성하는 그런 글을 쓰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당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비일본에서 가장 영향이 있었던 화가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한계 이렇게 있는 것 아슬한 이런 분위기 묘사를 하고 이런 채색을 쓰는 이런 그림들을 일본 사람들이 선호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림에서도 이런 분위기 묘사 있는 그림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또 이런 이상적인 산수경보다는 당시 이제 사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서양식으로 어디에 가서 저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그려내는 것을 사생이라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사생대에 나가보셨죠? 이렇게 우리 도화지 들고 나가서 그 모습을 그려내는 걸 사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통회화에서는 사생의 개념이 없죠. 두루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핵만리로 하고서 자기 이상경을 거기에 담아서 그려내는 것이 산수화였었는데 이때는 사생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변에 보내는 다랑의 논이라든가 초가집이라든가 낮은 산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게 되고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분위기 묘사를 하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농이 30년 제9회 선전에 입선을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분위기 묘사를 하고 이런 사생풍으로 그림을 그려서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선전 16회, 9회, 16회에 외면서는 점차적으로 일본식 그림,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풍으로 그려내게 되죠. 그리고 더욱더 일본 목포 교회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목포 유달산 아래 이런 생활하는 모습들을 채색을 넣고 이게 오래돼서 바랜색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 아슬하게 보이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쓰고 약간 흐릿한 이런 채색법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몽롱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1944년에는 최고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산수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한편으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도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건 가르침도 있었고 집안에 내력이 있는데 그냥 있으셨어요. 그래서 선전에 내는 그림은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생 여행을 다녀요. 그래서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사생 여행을 다녔고요. 금강산, 그 유명한 우리나라 정대 정성부터 금강산 그림, 진경하게 되면 금강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강산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금강산 보덕굴이라든가 금강산의 여러 풍경들을 그려내는 이런 그림들도 이제 당시의 유행을 넣어서 약간 채색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그림들을 본인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신남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는 남종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남종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남종화를 남화라고 했어요. 남가라고 합니다. 남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본 화가들 중에서도 아까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아슬한 그런 채색 풍경화를 그린 사람도 있었고요. 중국식 남종화를 남화라고 해서 남화를 이어가는 화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저런 하던 계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그런 남화의 계열을 이으면서도 나는 이런 일본의 새로운 서양화나 일본의 새로운 화풍을 함께한다. 그래서 신남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본연의 그림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추구했던 전통적인 산수화풍에 자신만의 그런 특색을 집어넣으면서 다양한 산수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생의 개념을 넣어서 주변의 명승지들을 그려내는 이런 그림도 있고요.
쌍계암 소견, 이 쌍계암은 바로 울림산방 뒤에 있는 쌍계사에 있는 암사이겠죠. 쌍계암이라든가 그의 여러 풍경들을 또 나름대로 소치 화련에서 보였던 것 같은 그 독필의 느낌이 나게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이렇게 산준을 표현을 하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 남농허건의 산수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남농식 송수법, 바람이 흩날리는 것 같은 소나무림 유명하시죠. 그래서 이런 소나무림 많이 그렸습니다. 오래 하시게 됐고 부지런하기도 하셨고 인심도 좋으셔서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은 집안이었고 또 같이 이제 당연히 교류를 하셨겠죠. 했던 의제쌤과 합작으로 그린 이런 그림도 현재 목포대 박물관에 수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농쌤은 이 가을 풀, 그 열매 있는 풀, 남천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걸 그리셨고요. 거기에 공옥을 그리고 화제는 상가 주실이라고 하면서 어제 우리 의제쌤이 쓰셨네요. 합작도라고 그러죠. 이런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남농의 동생이었던 이민허린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도 있습니다. 이민의 경우에는 허영의 이제 막내 아들이자 굉장히 만년에 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이민허린이 이제 이미 성년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일제 강점기였고 우리나라 화가들이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유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나도 집안에 이 그림 내력도 있고 솜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도 아버지가 절대 허락을 안 하십니다. 물론 가난하기도 했고요. 1938년에 아버지 허영이죠. 미산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그림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근데 뭐 돈이 있어서 가서 뭐 유학을 진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낮에는 부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야간으로 강화바다 화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화학교는 지금 우리 미술대학에서 하는 것처럼요. 대생도 하고 서양 그 유화도 하고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수목화도 하고 여러 것을 다 해요. 그런 것들을 다 훈련을 하고서 자기 길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는 이렇게 기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화 셈이죠. 수목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그 수목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 강국이 뒤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특히 의제 여백년이 당시 굉장히 이렇게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고답적이고 중국 그림 냄새가 안 나고 나는 시대 감각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선언을 하고서 일본에 건너가서요. 일본에 건너가서 화학교에서 그림을 1년밖에 안 배웠지만 이미 가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일본에 가서 일본 문부성 전람회, 우리나라 조선미술 전람회가 있다면 일본에는 문부성 전람회가 있었어요. 그 문부성 전람회 문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간지 1년 만에 입성해버립니다. 그런 화가가 우리나라 다 해서 우리나라 화가들이 문전에 가서 입선을 하고 이름을 내기를 다들 갈망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출품을 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5명밖에 입선을 못합니다. 근데 이 허림은 가자마자 1년 만에 입선을 해버려요. 그런 만큼 굉장히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배웠던 다양한 그런 그림 기법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 지금 보기에는 마치 수채화처럼도 보이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의 이런 그림들, 당연히 사생풍이죠. 그래서 목포, 유달산 아래 이런 그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낸다거나 그 채색을 써서 그다음에 어떤 농가의 모습이라든가 소치는 아이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시 유행하는 그런 화풍과 함께 그런 그 필선을 넣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랬는데 40년에 문전에 입선하고 41년에 또 하고 42년에 문전에 입선을 하고서 입선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입선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폐혈증으로 입선을 떠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그림들을 본격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색풍의 남농의 신남아풍도 비슷하지만 남농의 신남아풍 40년대 신남아풍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 갈 때는요 유학 가서 배워왔던 동생의 영향이 있었어요.
이런 점묘법이라든가 채색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 동생의 영향을 그러니까 형에게 이미 화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형에게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그림들이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만약에라고 하는 역사의 가정을 하자면 만약에 이미 살아있었다면 의제, 남론과 함께 새로운 그 남도의 화맥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화제가 뛰어난 화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유복자예요. 임전, 허문이 지금 무함에 아마 사실걸요? 그래서 안개 화가로 아마 아버지가 추구했던 그 목록체에 대한 아마 그런 향수? 아마 그런 것들이 안개 화가로 크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농 화가는 본인이 화가로서 유명하지만 물론 그 많은 그 화가들을 길러내게 되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도촌 신영복이라고 하는 화가. 나이로는 조금 더 어리지만 맨 먼저 제자가 돼서 또 자기 일가를 이뤘던 화가가 도촌 신영복이에요. 초창기에는 거의 남농풍으로 그리다가 이제 만년에는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화풍으로 만든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입니다. 도촌 신영복 다음에 청당 김명재, 순천 분이십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유명하신 분이 정말 원래 무한 수생이신데 옷과 미술관이 있죠 현재. 그래서 광주 옷과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아산 조광원이에요. 저는 여러 화가들이 있고 남농 허건, 그 다음에 의제 허백년을 이어서 또 다른 산을 하나 형성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산 조광원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20개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지를 이룬 분이 아산 조광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 출신이었던 백포 강남도라든가 그 다음에 남동의 손자인 아까 허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법이나 그런 필선으로 이어오기보다는 전통의 어떤 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내는 그림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제 허백년입니다. 의제 허백년은요 1891년에 진도읍이에요. 진도읍에서 출생하십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제 허백년하고 남농 허건하고는 어떤 관계냐라고 묻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광해군의 형이었어 임해군이죠. 임해군의 처조카였던 허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쪽 진도로 임해군의 유배처가 처음에 진도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유배를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이제 유배지에 뭐 집도 구하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와 있다가 임해군의 유배지가 진도에서 강화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봤자 어차피 이제 다 처족도 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뭐라 그래? 당시로 연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연좌지죠. 그래서 임해군이 사사되고 당연히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진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에 눌러 있게 되면서 아들 셋을 낳게 됐는데 그 중에서 큰 아들 득생의 가려졌네요. 득생의 아들 3명 중에서 큰 손자였던 셋째였던 방의 10세손이 바로 의제 허백년이고요. 소치 집안은 둘째 순에 이렇게 손으로 내려오는 곳이 소치 허련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방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의제 허백년입니다. 그래서 뭐 손수로 따지기는 사실 멀고요. 그렇지만 진도라고 하는 또 이 공간에서 같은 성씨를 가지고 또 서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 소치 허련이 바로 당시 울림산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미산 허영을 찾아가서 글씨도 배우고 묵화의 기초, 처음에 이제 사군자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묵화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백년도 자가 행민인데요. 호적대로 이름이 행민이어서 실제로 주민등록이라든가 그 행정서류를 쓰실 때는 다 허행민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백년을 알고 있지만요. 근데 허백년이라고 하는 호는 어렸을 때 100년 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엄마가 백년아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제 그 100년을 이어서 당시 우리 지금 여기에서 멀지 않은 금각도로 유배를 오셨던 구한말의 이제
개화파 문인이었을 때 한학자로서 대단히 유명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당시 어지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일에 연루가 되면서 이쪽으로 유배를 오게 돼요. 처음에 금갑도로 유배를 왔다가 나중에 이제 울림산방에서 이렇게 뭐죠? 당시 그 유배에 오신 분들이 서당을 열잖아요. 이제 그때 서당을 찾아가서 정만조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차니까 논어의 구절에서 의자를 따서 강의, 몽, 누리 다 인에 가깝다. 근데 이제 의제쌤이 이렇게 뭐 투철하신 분도 아니었고 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강해자라고 해서 강한 의자를 써서 의제라고 한호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개학파 문인의 영향을 받아서 20세에는 서울로 유학을 가고요. 그 이후에는 1912년에는 기후학부에 잠깐 다니다가 다시 낙향을 하고 1912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법학 공부를 하러 이러한 시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이러한 시기에는 이제 법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신학문을 공부해라라고 하는 무정쌤의 청으로 법학 공부를 하러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처음에 그쪽으로 갔다가 이 말더듬이 교정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도쿄에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도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에 가서 보니까 법률 공부를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재밌었냐? 박물관, 당시 제실박물관이라는 곳에는 역대 중국의 그림들도 소장이 되어 있었고 물론 일본 문물도 소장이 되어 있지만 그런 그림들이 많이 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렸을 때 스승님한테 배웠던 여러 역대 화가들 아까 이렇게 보여줬던 미불 그림 실제로 이제 뭐 진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들이 황공망, 이해찬의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을 쓰시기를 내 눈에 힘이 있다면 그 제실박물관에 유리창을 뚫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나 집에 가서 초일토록 그 그림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돌아와서는 다시 그걸 그려보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어렸을 때 그렸던 묵화의 기초에 다시 본 그런 그림들이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면서 화가가 됩니다. 그때 화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또 당시 유학 가서 만났던 김성수, 인천 김성수, 고화 송진호하고 친밀하게 지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네는 보니까 법률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제격이 많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화가로 다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일본에도 여러 유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남화가였던 고무로 수유를 찾아가서 이제 남화 공부를 나머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가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년에 한국으로 조선으로 이제 돌아와서 19년에 목포에서 최초로 전시회를 열었고요. 20년에는 광주에서 전시회를 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2년 제1회 조선미술 전람회가 열리자 거기에 출품을 해서 1회 전람회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타게 됩니다. 또 그랬지만 현재 이제 그런 의제 후백년의 그런 정신과 분들의 화업을 잇는 미술관이 의제미술관이고요. 무등산 중턱에서 화업을 이어갔던 조그만 집 바로 춘서관입니다. 현재도 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1등상을 탔던 제1회 조선미술 전람회에 냈던 그림이에요. 그 중에서 하경산수하고 추경산수를 냈는데 그 중에서 이 추경산수가 2등상을 탔고 이걸 입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런 그림에 대해서 당시 화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당시 동아일보의 대서 특필인데 정말 전혀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렇게 이름이 없었던 화가가 이렇게 이제 1등상을 타게 된 신문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때 그 화가로서 소감을 말하러 갈 때 의제 화백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물형, 형태를 취하는 것보다는 정신을 풍부하게 그린 그림을 숭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심사를 맡았던 일본의 가와이에라는 그 심사위원도 이 그림이 중국 산수도 아니고 일본 그림도 아닌 순수한 조선 산수라는 점에서 호감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만 해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적인 산수이기 때문에 잘 그렸다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6회, 7회로 갈수록 점점점 일본 산수화가 일본적인 산수화만이 이름을 이렇게 날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소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음소거? 이거 음소거를 누르면 되나요?
안 되네요. RPM을 하세요, RPM. 아, 됐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다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바로 이제 미산 화염이라든가 그런 그 역대 남쪽 문인화풍의 그림을 고수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림으로 입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상을 하고 이 당시 초창기, 저처럼 의제라는 호를 썼던 30대, 1935년 정도까지 그 무렵에는 주로 이런 그림들을 그리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1회, 2회, 3회, 4회까지를 냈는데 5회, 6회 가게 되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6회에서는 상훈자를 내서 특선을 한 이유로 나는 더 이상 일본풍으로 바꿔 그리는 그림은 그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제협의회는 이제 이 선전에 출품하는 것을 이렇게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때부터 전국을 방랑을 하듯이 이제 산수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산수를 보고 자연에서 이제 내가 답을 얻어야겠다 하면서 전국을 주유를 하면서 다니시다가 1937년에 광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광주가 그전에는 목포라든가 그런 항구 도시들이 발달하다가 광주가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림을 알아줄 만한 사람, 광주도 그러니까 그림을 사줄 만한 사람들이 이제 광주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에 정착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 이렇게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진도 출신이라고 하고 전국을 주유하다가 광주 무등산에 증심사 방황칸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 무등산 증심사 바로 아래에 있는 아까 춘설원이 증심사 그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춘설원의 그 이전이 누구였냐면은 오광 최영종 목사라고 하는 분이 당시 그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나환자 거린들을 이렇게 돌보며 계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거기서 함께 기거를 하게 되면 춘설원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림만 그냥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전통적인 산수화를 점차적으로 자기식으로 아주 맑은 담채를 넣는 이런 자기풍의 산수화로 바꿔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주유하면서 금강산에 올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정선의 그림, 진경산수로 유명한 경제정선처럼 나도 그런 선수를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금강산을 가서 정선처럼 그려보려고 했지만 나의 본질은 문인화에 있기 때문에 경제정선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필사는 나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자기풍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금강산을 이렇게 해서 스케치했던 많은 스케치 그림들이 6.25 때 불타버렸지만 그 중에 한 점 남아있는 것이 지금 광주 시립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금강산도입니다. 그래서 8폭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정선의 금강산도하고는 사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그렸던 그런 전통적인 산수화풍을 가지고 금강산의 여러 모습들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그림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어디를 그린 것이야 라고 했는데 자세히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보면 금강산의 유명한 봉우리들, 금강산의 유명한 계곡들, 명소들을 본인이 추구하는 황공망의 필선이었던 피마준법, 그런 여러 필선들, 밑점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려낸 그림이 바로 금강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7년, 38년에 이제 광주에 정착해서 춘설에는 기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38년에 이제 광주의 그림 애호가들과 함께 연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진회의 서문을 이렇게 쓰면서 예도에 논의는 것으로서 양생의 즐거움을 삼고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림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련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진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에 14명으로 시작해서 1940년대에는 36명의 서화가들 혹은 서화 애호가들과 함께 연진회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진회를 기반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서 지금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지금 60, 70대 화가들 중에는 남농학원의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연진회 회원들이거나 연진회
회원 그 연진회, 그러니까 의제쌤이 직접 제자들이 또 다른 화석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연진회가 의제쌤 돌아가신 이후에는 연진미술원이라는 이름으로 아마추어 화가들을 길러내는 미술 기관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안 거쳐간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것과 연관을 맺습니다. 이 연진회에는 그런 광주 전남의 서화 애호가뿐만이 아니라 당시 화가로서 유명했던 이당 김은호라든가 소정 병과식 같은 서울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그런 화가들도 회원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이 교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 화가들이 또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기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연진회 회원들이 1회 39년에 제1회 연진회 회원전을 열고서 각자 그림을 그리고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이에요. 의대쌤이고요. 당시 동강 정우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당시 문인화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애호가들 이당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의제 산인이라는 호를 썼던 1940년대에는요. 조금 이제 자신의 화풍을 다양하게 여러모로 변화시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채색을 쓴 채색에 어울리는 도화원기라고 하는 도연명의 도화원기 많이 들어보셨죠? 문인화가들이 많이 주제로 썼던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주제로 이런 그 몽유도원도 안개의 몽유도원도 아시죠? 그게 도화원기를 주제로 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그 도화원기를 소재로 많은 그림들이 그렸는데, 그런 걸 이렇게 몽유도원도 같은 도화원도도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유명한 그 고사를 주제로 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이 한사부신, 굉장히 그 가난한 선비가 뗄나무를 지고 가면서도 늘 공부를 해서 이렇게 문인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고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그린 고사죠. 그런 그림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가게 되면서 12폭 이 번풍에는 앞서 배웠던 문인화가로서 여러 역대 문인들의 화풍, 그다음에 필법 여러 것들을 자기화한, 그래서 주변의 산천들을 이 안에다가 자기식의 그런 필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산천의 모습을 그려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인화가라고 하는 것은 한계이자 장점이, 직업화가들은 그려주라는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인화가들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수양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남의 눈에 들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대체로 그립니다. 의지쌤도 고집도 세셨나 봐요. 처음부터 아까 나는 이런 그림을 숭상하겠다라고 첫 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문인화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화풍을 바꾸거나 뭔가를 하기보다는 대체로 유사한 풍을 이어가게 되는데, 의제 흑백연습을 그리고 보면 대체로 병풍 그림에서 3분의 2 지점에다가 약간 뾰족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이런 산을 배치를 하고요. 늘 여기에서는 계곡의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전경에는 낮은 언덕이 있고, 거기에는 또 이렇게 작은 집이 있어서 사람이 사는 따뜻한 주변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거기에는 필법에 어울리게 봄 풍경에 맞는 가는 필선, 여름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죠. 비온 후에 풍경을 그리기에는 흙법, 먹을 많이 흠뻑 묻혀서 점을 찍듯이 찍는 밀법 산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여름 풍경을 그린다거나 가스란 피마준으로 가을 풍경을 그린다거나 함으로써 계절 감각, 그다음에 약간의 재색을 넣고 겨울의 느낌들, 그렇게 하면 이런 그림들을 이제 시종, 난양까지도 하시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바다 풍경으로 변형시킨 이런 그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대쌤의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이 화가로서 연진회를 만들어서 많은 화가, 본인이 화가로서 많은 화가들을 드러낸 것도 대단한 업적인데요. 그렇게 화가로서 계시면서 그림만 그리신 것이 아니라 춘설원에 계시면서 농업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농업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내는 것이 무려 20년 이상을 지속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졸업생이 244명, 거쳐간 학생들이 500명이 넘는 농업학교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그 농업학교는 월삭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같이 가꾼 차밭 조금에서 나는 수익금 아주 조금, 그 나머지는 전부 의제쌤이 그림을 그려서 전국의 부호들에게 이제 돌리기도 하고요. 화회를 열어서 그것으로 농업학교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45년에 해방이 됐지만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선시대 뭐 나라가 망하고 뭐 일제가 강점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그 수탈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물자로 우리 물자들이 다 수탈을 해나갔기 때문에 피폐한 우리 조국을 말하자면 부강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자를 길러야 된다고 해서 농업학교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런 그 농업에 대한 뜻을 그림으로도 많이 남기셔서요. 농경도 이렇게 농사 짓는 그래서 그 격앙가에 맞춘 일축이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보면은 그냥 뭐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뭐 나라님이 누가 바뀌고 대통령이 누가 바뀌고 우리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 몸이 편하면 그런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그림이 바로 일축이작이고요. 그와 유사한 이런 농경도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사분자 화조화에도 굉장히 능하셨어요. 저는 산수화도 좋지만 실은 화조화 굉장히 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라든가 꽃 그림 보면요. 그 수염 기르신 시선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이런 그림을 그리셨을까 싶은 정말 고운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대체로 문인들이 좋아했던 노안도예요. 이 갈대 노자에다가요 기러기 안자를 쓰게 되면 노안이 되는데요. 이 노안이라는 말은 늙어서 편안하다는 늙을 노자 편안한 자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해갑을 맞이하거나 실수를 맞이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에게 축하 선물로 드릴 때 특히 노안도 그림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거나 이런 그 반포 효도하는 새라고 알려지는 까마귀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 상징성이 있는 이런 화조도들에도 능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인화가로서의 의제 학원년을 말할 때 저는 꼭 하고 싶은 것이 본인이 좋아하셨던 차, 문인으로서의 가장 좋아하는 난, 평생 손에서 놓지 않고 병석에 누워서도 늘 손에 쥐고 계셨다는 경전, 두루마리죠. 경전, 두루마리 함께 그리는 다로 경건이 의제 학원년을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로 경건이라고 하는 글씨도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동양화 6대가 하게 되면 의제 협약년 연배가 가장 이렇게 높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당이 그 한 살 아래였고요. 그 다음에 노수연이라든가 소정 병관식, 심산 노수연, 그 다음에 누구죠? 청전. 6분이었는데 그 중에 청전이 나이는 어렸는데도 그때 병석에 계셔가지고 5분만 기념 촬영을 했지만 6분 전람회를 할 정도로 전통화, 동양화의 6대가로 꼽히셨고요. 그래서 시소화를 겸비한 문인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쓰셨어요. 스스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는 다 중국 문인들의 화제를 가지고 쓰셨어요. 참 아이러니인데 본인의 시 좀 거기다 쓰시죠 라고 하는 저로서는 안타까운 한계라고 느껴집니다만은 근인당 파마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셨는데 혼자 쓰신 게 아니라요. 당시 그 독립운동가였어요. 지훈 김철수라고 하는 분하고 굉장히 친밀해서 만년에 늘 춘선을 방문하셨는데 서로 주고받은 시, 창화시라고 그러죠. 창화 시집을 내셨습니다. 지금 아까 춘설원이고요. 아까 조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춘설원이 있기 전에는 그 유명한 오방 최영종 목사예요. 광주 최초의 목사이자 광주 YMCA를 만드신 분인데요. 그런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환자들하고 음악에서 같이 평생을 하시면서 오방이라는 호를 가지셨는데 오방이 5가지를 다 논다는 뜻이에요. 나의 명예, 일단은 가정도 버리고요. 모든 명예나 부유함이라든가 사회적인 명성을 우린다 그랬죠. 그다음에 목사로서의 그 교인으로서의 그 특별함 그런 것까지도 다 놓겠다. 마지막에 뭐까지 하게 되면 그 거세를 하십니다. 성욕까지도 다 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방이라고. 그래서 오방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완전히 거린들 남환자들과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집이 있기 전에 이제 그 한옥이 있었는데 그 집에 거하시다가 의지스님과 만나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농업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곳이 이 자리에는 바로 또 오방이 있기 바로 전에 누가 있었냐면 서가 최원순이라고 하는 광주 출신의 언론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론인은 일본 유학을 가서 3.1운동의 그 시발점이 됐었던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인물이 최원순입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러서 돌아와서 이제 동아일보에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을 써가지고 심한 옥고를 치릅니다. 고문으로 폐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이제 힘들게 되자 바로 여기다 운막을 짓고서 생활했어요. 그 자리에 서가 최원순이 있던 자리에 오방 최은종이 있었고요. 오방 최은종 선생님이 이 집보다는 나환자들과 살겠다고 우마으로 가시면서 그 집을 물려준 자리를 고친 것이 현재의 춘서령입니다. 그래서 의제미술관에 오시면 가장 보물이 뭐냐면 이 현판이에요. 이 현판은 앞에는 서가정, 뒷면에는 오방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방정의 글씨는 의제 하백년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정작 춘서련의 현판은 누가 썼냐면 제주도의 가장 유명한 서예가이신 소암 현중환 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춘서련 현판은 소암 선생님 글씨고요. 서가정과 오방정이 앞뒤 이 하나의 현판의 앞뒤에 새겨져 있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학원 광주 농업기술 고등기술학교를 만들어서 3애사상 애천, 애토, 애가라고 하는 이런 그 모토하에 오방 최영종 목사하고 농업기술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심사 뒤에 있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차밭을 이렇게 인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3회 다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3회 다원을 농업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같이 가꾸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학교 학생들의 전공이 뭐냐면 차 재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가공업, 가공, 그게 그 학생들의 전공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제강점을 겪었고 그 다음에 6.25를 겪었고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참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변에 정말 이렇게 친했던 많은 그 유명하신 분들도 6.25 때만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참상을 겪고 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뭔가 이렇게 우리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구심점으로 홍익, 단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익인간 정신에 우리가 모이게 되면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심점으로서 홍익인간 정신을 내세우고 무등산에다가 단군 신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에요. 5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화해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것을 종잣돈으로 1억 원을 모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건축이 거의 다 됐는데 단군 신전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리 대목까지 하고 전단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당시 중고등학교로 갈 수 없었던 굉장히 가난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가난한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이지만 실제로 뒤에 계신 이분들은요, 광주의 내노라 명사들입니다. 의제 스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발이 넓으셨기 때문에 농업학교 졸업식이 이렇게 당시 학교도 없어가지고 증신사입니다. 증신사 대웅전 앞이죠. 거기서 열렸던 농업학교 학생들의 1회 졸업식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의제미술관이 있는 그 자리에 당시에 춘모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요정의 별장이 있었는데 그곳을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를 기숙사도 쓰고 교실도 쓰고 농업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학비도 안 받고요. 같이 쌀 조금 지고 오면 같이 농사지어서 밥해 먹고 그러면서 농업학교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솔선수범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춘설차를 마시고 농사 짓고 그림 그리는 일상을 사셨대요. 그래서 근면하고 겸손하고 청빈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림 제자도 농업학교 학생도 숙식을 함께하는 수업료 없는 작은 학교가 바로 농업학교였고 또 연진해 해온 그림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칭찬도 꾸지람도 아끼는 부인 같은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스승에 대해서 농업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 편지를 가져옵니다. 지금 의제미술관에는 이 편지들이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휴장 스님 전 상서에서 어디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이번에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편지들이 이렇게 와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 다원을 경영을 해요. 학생들과 함께 관리를 하고 차를 따고 만드는 일에서 받는 임금, 이게 중심사 주변에 사는, 지금은 이제 전부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은 그 중심사 주변에 그냥 그 음악처럼 짓고 살던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져서 늘 실수를 하게 되지만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해야 실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차를 마시고 제자들 손님들에게도 늘 차를 마시면 그것도 이쁜 닭이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다도가 아니라요 그냥 소박한 차를 마시면 생활차 정신을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가 단결을 하자라고 해서 정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우리 전 국민이 다 집집마다 걸어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써서 많은 분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군 신전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당군 신전 상상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무등산이고 서석대가 있는 무등산이고요. 그 안에 이런 신전이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단결을 해서 살면 이렇게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지 않을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제자들이 연진회와 연진미술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또 해마다 스님님이 찾아오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 77년 2월 15일에 돌아가셨는데 76년 여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스승을 뵙고 함께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합작도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전해에 춘설원에 모여서 춘설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죠. 아직도를 그립니다.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배운 바 대나무도 그리고 일기리에서 합작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동생이었던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었던 목재 허행명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내가 산소에서는 형님보다 못하지만 이런 그 김영절지화라든가 화조화에서는 내가 형님보다 낫다라고 자부를 할 정도로 이런 분야를 잘 그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채색을 잘 하시는데 이런 당시 일제시대 때 그 새로운 산업이었잖아요. 광산을 하는 이런 그림. 스스로 광산업을 하기도 했고요. 제지업도 했어요. 그러면서 광산에서 일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서 선전에 출품을 해요. 자, 선전에 출품한 그림이다 보니까 의지의 선생님의 그림하고 가까워요? 안 가깝죠. 이런 그림을 그려야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의재 선생님의 동생조차도 이제 선전에 그림을 낼 때는 이런 그림을 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에요. 연진의 회원 같이 했었던 창립 회원이기도 했던 부당 이범재라든가 그놈 부처루 같은 분은 의재 선생님의 그런 그 서화 정신을 서예가로서 서예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문자들을 그린 문인화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우면, 동강 정우면, 지실정시 굉장히 그 양반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동강 정우면도 산수화, 매화로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소송 김정현, 그 다음에 이제 의재 선생님의 수제자라고 하게 되면 옥산 김옥진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만이 아니라 역설 이상재, 그 다음에 희재, 문장호 이런 화가들이 다 이제 광주에 있었고요. 의재 선생님이 계셔서도 그렇지만 연진회를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또 광주 전남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의재 낙농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였던 것은 물론 그 이전부터 공대에서 또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이런 분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25 때 행방분열이 된 서운 임신이라든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미술관이 있죠. 금호 박행보 스님의 의재 선생님이 살아계시던 때까지까요. 70년대 그림은 대체로 이렇게 이런 비슷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자기만의 산수화를 그리시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색다른 거의 추상화에 가까운 이런 산수화로 그리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의재 선생님의 장손자예요. 지금 의재 문화재단을 이사장으로 계시는 직헌 화달재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이으면서 전통을 이제 현대화 있다고 해서 전통적인 소재의 매화라든가 산수라든가 전통적인 소재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남도에서의 공제, 소치, 그 다음에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남도의 서화는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서양어가 들어왔을 때도 또 많은 그런 그 서화에 대한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서양화를 배우겠다, 뭐 일본화를 배우겠다, 아니면 동양화를 하더라도 일본 유학을 가는 숫자가 전국에서 남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화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름을 따진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지호라든가. 그래서 여러 서양의 유파들 중에서도
인상주의 학풍을 배워와서 한국적인 조선적인 말하자면 인상파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현대까지 조선대학교 교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광주 전남의 화단에 서양화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오지헌입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서양화를 하시면서도 한복을 입고요. 이런 초가집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좌도 출신이었던 바로 김환기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화가로 그것도 추상화. 여기도 이제 일본 유학을 가서 여기서는 추상화를 배우죠. 그래서 이런 추상화로서 세계적인 화가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화, 일본 유학을 가서 또 여기는 일본식 채색화를 배우죠. 일단 고흥 출신의 천경자 같은 경우도 또 대단한 이제 전국적인 화가로 활동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흐름을 이뤄서 현대에 이제 현대에는 바로 이제 각 대학에 미술대학이 생기게 되면서 이 지역 화가들이야 도제식 이런 교육과 함께 그런 현대적인 근대적인 말로 서양식 미술 교육이죠. 그런 것들이 아우러지게 되면서 여러 화가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목포대학에 있는 김찬일 교수님 전통의 그 경제 산수학풍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끌겠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전 교수님이라든가 김대원, 조선대, 하철경 이런 분들이 대학에 계시면서 현대적인 전통 문화를 현대에 계승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산수화가 유행하게 되고 이런 회화적인 전통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전국적으로 우리 민중미술이 유행했을 때도 또 그거를 이끌어가고 선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광주 전남 분인 거 아시는가요? 이런 그림에 대한 우리가 흔히 귀명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들을 수는 있는 것처럼 이런 서화가에 대한 애호 풍조가 바로 일제강점기에 많은 서양 화가들도 배출을 해내고 또 새로운 사조가 왔을 때도 늘 그걸 이끌어가는 새로운 화가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의재 선생님의 동생이었던 목재 화행면의 손자예요. 허달룡이 그린 민중미술 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런 전통적인 그 문화풍 그것을 민중미술하고 접목을 시켜서 현대의 그런 고민들도 풀어내는 작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 문화전당 들어서게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에 들어서게 되고요. 목포에서 수목 비엔날레가 열리고 그다음에 지금 1995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광주 비엔날레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게 된 것은 오랜 이런 그림에 대한 전통 이런 그리는 화가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애호하는 이런 여러 애호가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지역이 이런 행사들을 치러내는 우리 문화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면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주문을 오신 분은 또 똑같다고 표현을 해주시네요.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한 90년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 들어오시는 건가? 제가 나갔나요? 안 들어가요. 아니 나가신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음성을 해놔. 음성으로 해놨으면 말이 안 들리나요? 아, 그렇군요. 저 안 나갔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네. 태안도의 집, 네. 집을 태창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문이 동그랗게 생겨서. 그 네. 문에 대해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이 좀 달러 보신 분은 달창이 되고 해로 보는 분은 해창일 수도 있겠죠. 저는 보는 분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셨죠?
가시면 우리나라보다는 더 둥근 창문, 둥근 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오두막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창 너무 예쁘네요. 네. 달창이라 표현이요. 네. 달빛이 들어오는 달창. 아, 굉장히 좋네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서창. 네, 서창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옥의 조그만 창, 그래서 글씨 쓰는 서옥, 글 읽는 집의 서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그날은 문화들은 달라서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우리가 남쪽 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그거 자세히 보면은 추사 같은 그 유명하신 분이 어떻게 선이 틀리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앞에 선하고 뒤에 선하고 약간 이렇게 가다 보면 틀리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는 추사 선생님이 그냥 예,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린 집이지 베스트 말하자면 여기서 봤을 때의 서양식으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똑같이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달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세요 그래도 그 체크하는 거 체크 하나씩 해주세요. 강의 우리 또 질문 없습니까? 우리 진짜 지금 우리 대학이나 이렇게 지금 교수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남중화 전통 옛날 그 기법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지금 현대식으로 많이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진짜 전통으로 이어오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좀 듣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 전통 남녀와의 섞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좀 있나요? 그런 것이 이어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4년을 배우더라도 거기에 뭐 처음에 가면 배생도 배우고 뭐 다양한 한국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배우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5, 6살 처음에 그 연필 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필법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필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대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그랬고 그걸 이어서 의대 제자들이 연진미술원에서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서예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필선을 이렇게 긋는 기본 그 붓을 다루는 법을 하고 거기에서 필력이 나오게 되면 그 선을 쭉 긋게 되면 뭐가 될까요? 선을 한번 쭉 긋게 되면 난입이 되는 거죠. 난입을 또 하나 긋고 또 긋다가 거기에 단목으로 점을 살짝 찍게 되면 나는 한복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붓을 그려서 쭉쭉 긋게 되면 대줄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는 것을 사군자는 그린다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친다고 그러죠. 서법으로 툭툭 쳐나가듯이 이렇게 친다고 해서 사군자를 쳐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글씨고요. 서예를 먼저 배워서 그 붓의 느낌, 붓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장으로 간단하게 그리는 사군자를 하게 되고 그게 숙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산수도 그리고 포도도 그리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숙련을 거쳐서 그림을 산수화를 그릴 때 하고 요즘 그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입시 미술 해가지고 가서 잠깐 했을 때 그 필력이 도저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전통의학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려워서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러한 실선도 그러한 먹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리는 서양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화를 하더라도 그냥 채색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필선을 무시하는 형태를 중시하는 그림으로 가게 되는 게 그만한 능력이 사실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당연히 현대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맞는 그림은 그린 것은 맞죠. 하지만 전통의 기법이라는 것도 어디 하나에서만은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의제미술관에서 예전에 의제쌤이 연진회가 있었고 연진미술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연진미술원이 그런 전통 기법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여러 이제 문제점으로 사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런 미술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개인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립미술관이라든가 전남 도립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진도에 있는 미술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정말 그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혹시 진도군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도만큼은 그런 걸 좀 꼭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분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질문을 네. 드렸던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기법이 쓰이건 안 쓰이건 이어는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칠까요? 네. 네, 우리 고생하신 선생님을 위하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은성영 씨,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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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생드렸습니다. 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